파면이냐 복귀냐 오늘 운명의 날입니다. 대한민국의 운명도 오늘 헌재 선고에 달려 있습니다. 11시에 헌재가 최종 선고를 내립니다. 파면이냐 기각이냐 각하냐라는 결론은 11시 30분쯤 나올 걸로 예상됩니다. 함께 보시죠. 오늘 선고 전에 평의가 열린다라는 내용을 저희 취재기자들이 취재했습니다. 7시에 출근한 8명의 헌재 재판관들 모습 잠시 조금 전에 보셨는데요. 아마 지금 헌재 재판관들의 최종 평의가 열렸을 겁니다. 오늘 발표할 최종 결정문의 내용과 문구 수정 작업 등이 예상됩니다. 그 결과는 철통 같은 보안을 현재 유지 중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조금 전에 출근한 헌재 재판관 8명은요. 지금 이 시각 마지막 평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좀 취재를 했고요. 과연 어떤 내용들이 오고 갈까요? 결론은 이미 정해졌다. 결론은 이미 정해졌다. 기각, 각하, 인용 셋 중에 하나입니다. 과연 선택지는 뭘까요? 자, 많은 국민들이 좀 긴장되는 마음으로 어젯밤을 보내셨으리라 생각됩니다.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 화면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헌재 직원들만 출입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보안을 담당하는 경찰 병력이 헌재를 2중, 3중 에워싸고 있고요. 제한돼 있는 취재진들만 일부 헌재 정문 바깥까지만 지금 취재가 허용되고 있습니다. 헌재 안으로는 아무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헌재 직원들도 보안 검사를 거쳐서 들어갈 수 있고요. 헌재 안에는 아무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시각엔 저 건물 안에서 8명의 헌재 재판관들이 마지막 평의를 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나왔어요. 기각이냐, 각하냐, 인용이냐. 그 결론에 대한 최종 논거와 문구에 대한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주문은 마지막에 나올 걸로 예상되고 있고요. 쟁점별을 판단 먼저 나올 걸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끝까지 헌재 재판관의 어떤 선고 내용을 들어야 그 결론을 알 수가 있습니다. 관저와 안국역과 헌재 정문 앞과 헌재 주변의 화면을 저희가 4분 할로 생중계로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좀 긴장되는 순간인데 김영주 의원님, 네. 뭐 이제 결론은 잠시 후에 나오니까 네. 저희가 오늘 이 자리에서 뭐 결론을 예상하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다만 지금 이 시각 헌재 재판관 8인은 결론을 다 이미 알고 있어요. 그리고 결론도 이미 결정문도 나와 있지 않겠습니까? 네. 뭐 나와 있습니다만은 마지막 이제 10시가 아니라 11시로 잡은 것은 마지막 문구까지 여러 가지 이번 그 재판은 지난번 박근혜 재판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네네. 지난번 박근혜 주심이었던 광일원 재판관이 말씀하셨다시피 박근혜 재판에서는 사실은 내란죄로 다투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보면 대통령이 재임 기간 동안에 재판받을 수 있는 부분은 없었어요. 네. 그런데 이번에는 사실은 내란죄 자체가 되기 때문에 대통령 재임이 된다 하더라도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그 차이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보수 쪽에서 뭐 한 달 전부터 실제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입을 맞춰서 인용이냐 기각의 싸움이 아니라 이것은 절차적 정당성에 하자가 있다. 각하다. 그러면 지금 형사재판도 같이 걸려 있는데 이것을 무리하게 빨리 하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난번에는 11시 20분쯤에 결과적으로는 결과가 빨리 뭐 인용이든 기각이든 나올 수 있었는데 아마 이번에도 처음에 재판관들이 빨리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좀 늦어진 이유도 절차적 정당성, 즉 각하의 가능성을 어떻게 볼 거냐 또 실제적으로 전문 증거가 훼손된 거를 어디까지 인정할 거냐라고 하는 즉 공수처와 경찰, 검찰의 수사 기록들을 우리가 활용한 부분을 어떻게 정당화할 거냐 하는 논쟁 때문에 내부적으로 길어졌지 않았느냐. 그래서 실제로 8대 0이 심리 안 심리 혹은 4대 4가 가니 이런 논의가 되고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자, 박정호 의원님, 사실은 뭐 야당도 여당도 4월 4일 오늘 헌재가 선고할 것을 양당 모두 다 예측하지 못했어요. 그렇죠? 예. 근데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보다 이게 굉장히 평의가 길어졌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해야 될 때가 됐다. 또
4월 18일이면 두 분의 헌법재판관님들이 그만두시기 때문에 그 전에 있어야 된다는 거는 분명히 알고 있었고요. 네. 시간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헌법재판관들이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고 있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이유가 사회적 갈등이 너무 심해졌기 때문에 이 사회적 갈등을 좀 누그러뜨리는, 그리고 보면은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2심까지,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어제 끝나지 않았습니까? 4.2 재보궐선거에 대한 네. 결과까지 보면서 하기 위한 숨고르기였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결과는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은 평의가 더 오늘 열리지 않을 거라고 예상했지만 아침 일찍 7시부터 나와 있는 것은 길어진 이 판결에 대한 이 헌법재판소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되고, 그렇군요. 또 승복을 국민이 해주길 바라는 의미에서의 최종적인 내용들을 다듬고 네.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현장 그림 좀 더 확대해서 볼까요? 이 4분할 화면 중에 안국역 쪽 한번 확대해서 볼까요? 자, 지금 이 장면은 헌재 앞이고요. 헌재 앞에는 지금 이렇게 시민들이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안국역 앞으로 시민들이 모여 있습니다. 자, 여기 안국역 인근입니다. 차벽이 지금 경계가 돼 있고요. 많은 지금 시민들이 벌써부터 모여들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보이시는 방향으로 쭉 가면 헌재예요. 반대 방향으로 쭉 오면 저희 돌직구쇼 오픈 스튜디오가 있고요. 자, 이번에는 한남동 인근의 관저 앞에 지금 대통령도 현재 관저에 머무르고 계실 텐데요. 지금 관저에서 쭉 내려오게 되면 이 큰 길, 그러니까 자, 이 한남동, 이 한남대교의 이 북쪽 방면에 이제 대통령의 관저가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한남대교 끝자락 그 대교와 이 대통령 관저로 연결되는 이 골목길이 맞닿아 있는 이 지점이죠. 대로변에 많은 시민들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것은 이제 대통령의 기각과 각하를 응원하는 시민들의 모습이고요. 지금 보고 계신 것은 이제 안국역의 탄핵을 찬성하는 시민들인데, 아까 이제 관저의 위치상 다시 한번 보실까요? 관저 집회. 관저 저 집회 위치에서 대통령 관저까지 소리가 다 들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 대통령은 지금 이 지지자들의 이 소리, 기각과 각하, 그러니까 대통령의 복귀를 염원하는 이 지지자들의 외침을 관저에서 대통령은 다 듣고 있으리라 판단이 됩니다. 안국역에 있는 탄핵을 바라는, 그러니까 대통령의 파면을 기원하는 탄핵 찬성 집회와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대통령의 복귀를 바라는 지지자들의 집회 양분양으로 저희가 양분할 화면 생중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스튜디오로 돌아와서요. 오늘 선고의 진행 순서를 좀 한번 볼까요? 오늘 선고는 이런 순서대로 진행이 됩니다. 오전 11시에 재판관 8인이 입장을 하고, 자, 문영배 소장대행이 지금부터 2024 헌나 8 대통령 탄핵 심판의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라는 말이 시작되면서 주문이 낭독됩니다. 만약에 주문이 먼저 낭독되면 인용 가능성이 높다, 이유가 먼저 나오면 기각 각하의 가능성이 높다라는 법조계의 관측도 있습니다만 꼭 그런 건 아니다라는 전문가들의 시각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11시 30분쯤 나오지 않을까, 김무식 교수님 그렇게 예상하고 있어요,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뭐 두 번의 이 대통령 탄핵에 대한 그 경험과 선례가 있기 때문에 그게 따른다면 11시에 정확히 시작하면 한 2, 30분 정도의 네네. 이 결정문을 읽게 되는 시간이 소요될 것이고, 결정문이 끝난 다음에 마지막에 아마 주문을 읽을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면 여기 돌직구쇼를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께서는 우리 김진 앵커와 함께 11시 30분이면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의 결과를 알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떤 결과가 나오든 제가 우선적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승복의 통합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각을 바라시는 분들이나 또 인용을 기대하는 분들이나 대한민국 국민들이기 때문에 이 헌재의 결정에 대해서는 다소 불만이 있거나 또는 이의가 제기할 수 있거나 아니면 정치적으로 견해가 다르다 하더라도 헌재 결정에 따라서 일단 이 대통령 탄핵 국면이 마무리된다는 측면에서 네. 지금 비정상 상태에서 123일이 지금 오지 않았습니까? 12월 4일 계엄 이후에 지금 123일이 흘러서 지금까지 왔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대한민국이 혼란 속에 또 분열 속에 빠져 있는 걸 생각해 보면 오늘 헌재의 결정 선고의 내용에 따라서는 그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간에 기각이든 또 인용이든 저는 모든 우리 국민들이 이 자체로서는 승복을 하고 그 이후에 대한민국의 통합과 또 대한민국의 미래를 향해서 다시 또 각성하는 계기가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는 그런 면에서 헌법재판소의 결론도 합리적으로 또 잘 나올 거라고 충분히 기대를 해봅니다. 예, 합리적으로 헌재 판단이 나올 것이다라는 기대감까지 밝혀주셨습니다. 자, 대통령은 헌재에 오늘 불출석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여러 지지자들의 집회도 있고 탄핵 찬성 집회도 있기 때문에 이 시민들의 안전, 그다음에 혹시 모를 소유를 막기 위해 대통령은 관저에서 생중계로 지켜보기로 결정을 한 것이죠. 결과를 검열히 기다리고 있다. 대통령실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제가 오늘 오전에 이 대통령실 분위기를 좀 취재했는데 딱 요 말 그대로입니다. 차분하게 결과를 기다리면서 내심 이 대통령이 복귀할, 그러니까 기각이나 각하가 나올 것을 대통령실은 만발의 준비를 다 해놓은 상황으로 오늘 오전에 저는 좀 취재가 됐습니다. 직원들은 전원 출근해서 생중계를 또 시청할 예정입니다. 대통령이 지난 2월 25일 최종 변론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대통령의 최종 변론의 이야기 중 한 대목 준비했습니다. 들어보시죠. 12.3 비상계엄은 과거의 계엄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무력으로 국민을 억압하는 계엄이 아니라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입니다. 서서히 끓는 솥 안의 개구리처럼 눈앞의 현실을 깨닫지 못한 채 벼랑 끝으로 가고 있는 이 나라의 현실이 보였습니다. 거대 야당은 제가 취임하기도 전부터 대통령 선제 탄핵을 주장했고 줄탄핵, 입법 폭주, 예산 폭거로 정부의 기능을 마비시켜 왔습니다. 제가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면 자녀 임기에 연연해하지 않고 개헌과 정치 개혁을 마지막 사명으로 생각하여 87 체제 개선에 최선을 다하고 싶습니다. 이 대통령의 최후 발언에서 엿볼 수 있는 대목은 만약 대통령이 오늘 기각과 함께 복귀하게 된다면 남은 임기에 연연하지 않겠다라는 것이 이제 첫 번째 메시지고요. 두 번째는 1987년에 만들어진 이 낡은 헌법 체제를 바꾸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다, 주력을 하겠다라는 두 가지 메시지가 좀 눈여겨 보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복귀하더라도 임기를 다 채우지 않겠다라는 발언으로 시사를 한 거고요. 그리고 남은 건 이제 개헌을 위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이번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서 봤듯이 헌재 체제, 헌법 체제에서 보였던 여러 선관위의 어떤 구조적인 문제들, 고질적인 문제, 대통령의 임기와 관련된 문제, 여러 가지 이 헌법 체제 하에서 여러 가지 한계점들을 봤기 때문에 여야 모두의 어떤 공감대가 무르익은 이 개헌을 추진하겠다라는 게 이제 대통령의 최후 진술이었습니다. 양태정 변호사님, 헌재가 기각을 하든 인용을 하든 그 효력은 언제 발휘가 되는 겁니까? 그 헌법재판소 이제 파면 결정, 그 심판에 따른 결정은 주문을 낭독하는 즉시 효력을 발휘합니다. 즉시요? 예, 그래서 과거 한덕수 총리 때나 다른 이제 공직자들에 대한 이제 탄핵 심판 선고 때도 그 문영배 이제 그 직무대행이 그 시간을 이제 몇 분에 했는지 선고 그 시간까지 분단위까지 이제 기록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그게 이제 그 시점을 바로 기점으로 바로 이제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헌재 법상 즉시 효력이 발휘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제 기각이나 각하가 나오면 즉각 대통령직 업무에 복귀하게 되고 파면이 나오면 대통령직에서 즉각 박탈되게 된다. 그 말씀이시거든요. 예, 맞습니다. 네, 그 시각도 이제 11시 20분쯤 최종 결론이 나오면 바로 효력이 발휘된다라는 말씀이시군요. 자, 여론조사도 하나 실시됐는데요. 헌재의 결과를 얼마나 신뢰하는지, 그리고 과연 수용하겠느냐, 승복과 불복과 관련된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먼저 내 생각과 달라도 승복한다라는 여론은 50, 생각과 다르지 않으면 불복하겠다라는 게 44%, 비등비등하게 꽤 높게 나왔어요. 이 국민이 그만큼 양분돼 있다, 분열돼 있다라는 하나의 단초이기도 합니다. 자, 또 하나의 여론조사 결과도 나와 있습니다. 자, 헌재 재판의 그 과정을 신뢰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신뢰한다와 신뢰하지 않는다가 46%로
동일하게 나왔다라는 것도 국민이 헌재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단면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영주 의원님, 네. 어쩌면 헌재 스스로 이만큼 어떤 국민들의 불신이 나온 것을 좀 자초한 측면도 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지적하는 부분도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이준숙 방통위원장의 어떤 그 결과가 네네. 이준숙 위원장 불과 하루 이틀 업무 보고 했는데 4대 4가 나왔다는 것 때문에 적지하지 많은 그 국민들이 저 헌재를 믿을 수 있나 이런 의구심을 가지기 시작했다고 보여지고요. 그게 이제 시작이었다. 네. 그리고 한덕수 총리건에 대해서 정대성 재판관이 인용을 했다라고 하는 부분도 물론 그것은 뭐 그 재판관의 소신이고 뭐 존중할 수 있습니다만은 나름대로는 한덕수 탄핵에 있어서도 말하면 8대 0이나 이런 어떤 한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었다라고 본다라면 이렇게 지나치게 지난번 박근혜 때 7, 8년 전입니다만은 그에 비교하면 자기 소신이 너무 엉뚱한 방향으로 가지 네. 않느냐, 믿을 수 있느냐 하는 어떤 그 불신을 키운 부분이 적지 않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그거 이전에 일단 수많은 그 유튜브를 통한 가짜 뉴스들이 있습니다. 누가 누구 편에 섰느니 뭐 어떤 유튜브를 보면 다 4대 4니 뭐 5대 3이니 뭐 누가 누구 편에 섰더라. 이런 것들이 훨씬 국민들을 더 불신에 가까이 가게 되고 소위 그래서 저 움베르토 에코 같은 사람들은 심지어 2017년에 이런 책을 썼어요. 미친 세상을 이해하는 척하는 방법. 그 책의 내용이 가짜 뉴스가 우리를 얼마나 불신하게 만드냐. 국가가 위기에 가고 언론이 위기에 되고 학자들이 위기에 가는 것은 다 그런 가짜 뉴스들이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헌재 재판관 스스로가 이런 불신을 가진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아주 그 유튜브와 같은 극단적인 미디어 환경 자체가 우리 국민들로 하여금 상당히 확정 편향과 네. 불신으로 나아가게 한 측면이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제 박정 의원님 이 두 가지 그 여론조사 결과 중에서 특히 염려되는 부분은 이제 승복과 불복과 관련된 여론조사인데 승복하겠다가 지금 50%밖에 안 되고요. 불복하겠다가 44%나 돼서 국민이 지금 분열돼 있는 상황에서 여야의 어떤 강성 지지자들 층에서는 모두 다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이거 불복하겠다라고 지금 여론조사에서도 지금 44%나 달해서 이 부분이 좀 염려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박 의원님? 우리 김영주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전 선거에 대한 헌법재판소에 대한 결과물도 있지만 사실은 이게 굉장히 오랜 시간 가면서 빨리 할 거 이렇게 오래 걸렸냐에 대한 신뢰도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런 게 하나 있고 또 늘 보면은 탄핵이 인용돼야 된다가 60에서 65%, 나머지 또 기각이나 각하는 30에서 35% 정도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의 높은 비율에 있던 사람들이 당연히 이건 인용돼야 되는데 이게 인용이 안 돼? 그러면서의 불복을 하겠다는 비율이 꽤 있을 거고 또 한 가지 이유는 사실은 이렇게 극한 상황에서는 중도층은 답을 안 합니다. 여론조사에. 그렇군요. 네, 그래서 그런 비율이 나왔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중도층은 지금 빠져 있을 것이다. 합리적인 설명이군요. 그런가 하면 이제 김근식 교수님 헌재 불신과 관련해서 이제 여권 쪽에서는 한 가지 그제부터 좀 이런 지적을 하던데 야당이 이른바 이 진보 성향의 재판관 4명에 대해서는 전혀 의심을 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아직 임명되지 않은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서도 마은혁 후보자가 들어오면 반드시 대통령에 대해서 파면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이것 자체가 헌재에 대한 어떤 이 법리적이고 헌법적 판단이 아니라 본인을 이제 추천하거나 임명한 어떤 정치 성향을 따라서 헌재가 판단한다라는 증거 아니냐. 여권에서 이렇게 또 비판을 하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헌재 재판관은 누가 임명을 했고 누가 추천했든 간에 또 성향이 기본적으로 보수 성향이든 진보 성향이든 간에 사실은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판결을 해야 됩니다. 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런 헌재 합리적인 또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판결이 나올 거라고 국민들은 믿고 있고요. 그러나 지나온 헌재 재판 결과 또 탄핵 결과를 보면 김영주 의원이 설명하신 것처럼 놀랄만한 몇 가지의 진영화 또 양극화 현상을 보였었던 거예요. 이진숙 방통위원장 이틀 업무 봤습니다만 이틀 업무 본 거 가지고 그 직에서 파면시켜야 된다고 하는 탄핵 인용이 4명이 나와 있었습니다. 깜짝 놀랐던 결과였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한덕수 총리 권한대행까지도 사실은 그 한덕수 총리까지 파면 탄핵 가결시켰던 것은 민주당의 무리한 독주였다고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분의 재판관은 인용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심지어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 같은 분조차도 기각의 의견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정말 헌재 재판관들 사이에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른 판결이라고 하는 기본의 원칙들을 지키지 않는 분들이 진보 쪽이든 보수 쪽이든 다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이제 막연한 이제 의구심이 드는 거죠. 이제 그런 맥락에서 아까 나온 그 여론조사 결과처럼 어떤 결과가 나와도 승복하지 않겠다가 사실 그 반에 가까운 절반에 가까운 수치가 나오는 걸로 봐서는 제가 아까 첫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한 국민적 분열과 불신이 헌재에 지금 몰려 있다고 한다면 오늘 탄핵 심판의 결과가 나온다 하더라도 이것에 대해서 인용을 주장했던 분들은 기각에 나오면 또 승복하지 못할 것이고 또 기각을 주장했던 분들은 인용의 결과가 나오면 또 받아들이지 못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은 다시 또 분열과 갈등의 또 지옥의 문이 열릴 수가 있거든요. 저는 그런 면에서 제발 헌재가 저는 뭐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만 뭐 7대1, 뭐 6대3, 5대4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대3, 6대2 이야기합니다만 8대0으로 저는 결론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8대0의 결론 안에는 각각의 소수 의견과 반대 의견을 거기에 첨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결론은 사실은 만장일치의 형식으로 나오는 것이 지난 7년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의 결론이었거든요. 인용이든 기각이든 맞습니다. 8대0으로 둘 다 나와야 된다. 인용이든 기각이든 저는 그렇게 결론을 내주는 것이 지금 아까 여론조사 수치에 나온 것처럼 이 승복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국민들의 대답이 절반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그나마 만장일치의 결과가 나와야 사람들이 그래도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정리가 되고 다시 한번 대한민국이 좀 분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 조금 전에 헌재 재판관들이 출근하는 모습 저희가 한번 보여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자, 헌재 재판관들의 어떤 출근길 모습 함께 보시죠. 자, 일단 문영배 소장 대행의 모습인데요. 어딘가를 좀 이렇게 뭔가를 보면서 출근을 했고 정영식 재판관은 늘상적인 표정, 예, 항상 저 표정이셨잖아요. 표정의 변화가 없습니다. 김복형 재판관 흰 셔츠를 입고 출근을 했고요. 자, 반면에 또 정계선 재판관은 블랙 블라우스를 입고 두 분이 한덕수 총리 판결 때 극과 극이 있지 않았습니까? 김복형, 정계선. 근데 공교롭게 오늘 김복형 재판관과 정계선 재판관의 의상 어떤 컬러도 완전 극과 극의 또 컬러를 입고 김용두 재판관은 백팩을 하나 메고서 출근합니다. 백팩에는 뭐가 들었을까요? 자, 양태정 변호사님. 지금 이 출근해서 평의하는 과정에서는 어떤 걸 좀 가다듬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최종 결론은 뭐 며칠 이제 선고기를 이제 통지했을 때 이미 정해졌을 거로 보이고요. 1일에 아마 정해졌다. 4월 네. 1일에. 물론 이제 뭐 오늘 이제 당일에 의견 결정을 바꿀 가능성도 없진 않지만 아, 그래요? 당일에 바꾸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뭐 불가능한 건 아니죠.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그렇군요. 근데 아마 근데 그렇게 되면 너무나 큰 혼란을 자초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결론은 이미 한 며칠 전에 2, 3일 전에는 정해졌을 거로 보이고 오늘은 이제 최종적인 결론 특히나 뭐 만약 8대0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제 보충 의견은 붙을 수 있는 거고 뭐 6대2나 7대1 같은 경우도 이제 반대 의견이나 뭐 이제 그런 별개 의견 같은 거에 어떤 표현을 낼지 그러니까 뭐 얼만큼 뭐 위헌이나 위법을 지적을 할지 아니면 뭐 적법함을 지적을 할지 그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제 재판관 개인의 의견을 넣을 수 있는 그런 란이 있기 때문에 그 노무현 대통령 때와는 다르게 이제 법이 바뀌면서 재판관들이 각각 어떤 의견을 내는지 실명으로 결정문에 기재가 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이게 역사에 남는 큰 이제 기록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아마 그 재판관들의 최종 의견을 그리고 자신의 의견을 넣기 위한 이제 문구 수정, 작구 수정 같은 게 오늘 평이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정영식 재판관이 먼저 이제 본인의 결과를 얘기합니까? 문영배 소장 대행이 이제 시작을 하고 나서 재판관들 순서를 우선 주심인 정영식 재판관이 먼저 의견을 밝히고 주심인 정영식 재판관이 그 다음에 이제 그 가장 이제 그 늦게 이제 선임이 되신 분들부터 순서대로 하고 이제 가장 마지막 문영배 이제 대행께서 이제 그 의견을 밝힌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네. 사실 뭐 그거는 이제 법적으로 관례적으로 정해진 순서고 실제 이제 8인의 평의 내에서는 뭐 격렬한 토론이 있을지는 그거는 이제 알 수 없는 내용이죠. 오늘 아침 평의에서도 어쩌면 격렬한 토론이 오갈 수도 있다.
라는 거군요. 이런 얘기들이 있던데, 그러니까 김영주 의원님, 네. 이 국민적인 어떤 분열을 좀 막고자, 예를 들어 결론은 이미 4월 1일에 다 나와 있을 텐데 숫자를 오늘까지도 이른바 좀 조정을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결론이 바뀌는 건 아니지만 만약에 예를 들어라고 말씀드렸어요. 결론은 기각으로 돼 있다라고 한다면 5대 3으로 기각이 돼서 발표됐을 때보다 4대 4로 결론이 나는 게 국민적인 어떤 분열을 좀 더 막을 수 있다라는 판단하에 예를 들어 오늘 지금 평의에서 그러면 내가 인용 쪽에 있다 하더라도 뭐 기각이나 각하 쪽으로 가겠습니다. 라던가 결론이 나와 있다면 예를 들어 뭐 7대 1의 상황이었다면 반대로 그럼 내가 기각이나 각하에 있다가 인용 쪽으로 가겠습니다. 혹은 또 그 반대의 경우 이런 어떤 그 결과는 바뀌지 않지만 숫자를 좀 조율하는 그런 가능성도 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 나오던데요. 예. 뭐 사실은 일단 지난번에 문영배 재판관이 4월 4일 날 날짜 잡을 때 그 전에 그 재판관들이 좀 큰 소리가 있었다 내부적으로. 네네. 그런 것은 이게 그런 흐름들이 쉽지 않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시그널일 수도 있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자기 입장을 계속 고수했기 때문에 늘어졌고 길게 간다라는 측면이 있어서 만장일치가 아닐 가능성이 예, 좀 크다. 만약 처음에 이제 평의를 하렸을 때 큰 틀에서 인용이냐 기각이냐만 놓고 봤을 때 지금 전제로 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6대 2가 인용이 됐을 때 8대 0으로 만들 수 있느냐의 시간이 어찌 보면 4월 11일까지일 수도 있었어요. 4월 18일 날 할 수는 없으니까. 이제 그 부분이 여유가 없어서 4월 4일 날 마무리했다는 의미가 하나 있거든요. 그렇군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6대 2의 상황이 7대 1이나 8대 0으로 될 가능성은 아직 남아 있다. 그렇게 봅니다. 어차피 서로 입장을 인용이라는 결과에 다 동의를 하고 그렇군요. 그랬을 때 당신이 각하나 기각이었지만 국민 전체를 보기 위해서 당신의 입장을 바꿀 수 있느냐에 대한 논의가 가능하다고 그렇다면 봅니다. 만약 5대 3 기각의 상황이었다면 네. 그래서 5대 3일 경우에는 어차피 기각이 됐으니까 인용을 했던 분이 옮겨가서 4대 4도 될 수 있다. 그게 지금 이제 말하자면 여당 쪽에서 나오는 4대 4의 논리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야당은 지금 8대 0, 네. 여당은 4대 4를 강하게 얘기하는 전망하고 있군요. 처음부터 그래서. 8대 0, 4대 4가 돼서가 아니라 어, 7대 1 혹은 6대 2가 8대 0 가능성, 5대 3이 4대 4로 가는 4대 4 가능성이 열려 있기 때문에 그런 논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박정호 의원님 오늘 또 파주에서 나오셨는데 박찬대 원내대표가 얼마 전에 이 5대 3 교착설을 의식한 듯 이 세 분의 재판관 이름을 콕 집어서 국민을 배신하지 말라라고 해서 이재명 대표가 발언 좀 조심해달라라는 취지의 어떤 자제령을 내리기도 했잖아요. 박찬대 원내대표도 이 5대 3 교착설을 좀 의식했던 발언이었던 거죠, 그러면? 그런데 하여간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입장에서 그렇게 얘기했다 생각되고요. 그렇죠. 예, 그리고 저희가 그 박찬대 대표가 명연설을 한 게 우리가 탄핵을 우리가 그 의결했을 때 한 명 한 명의 의원님들 들어오십시오 다 했던 들어오십시오. 거. 예. 그거 연장선상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고요. 비슷하군요. 예, 제가 보기에는 사실 이거는 이미 다 판결에 대해서는 더 할 것이 없고 보통 큰 이런 판결문을 읽기 전에 뭐 몇 대 몇이 나왔든 간에 여기에 소수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판결문에 대한 것을 마지막으로 돌려보면서 문구 수정할 게 없는지 또 30년간 이 재판을 하신 분들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헌법에 의해서 법률에 의해서 이거를 양심에 따라 판결하기 때문에 혹시나 이 30년간의 판사 생활에 대한 명예를 생각해야 되고 혹시 네. 잘못된 판결에 대한 것들을 후대에 남기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지금 그런 부분을 조율하고 있지 이것이 판결에 큰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미 결론은 다 나왔다. 몇 대 몇의 결과까지도 다 나와 있다.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현재로서는 커 보입니다. 오늘 기각각하냐 인용이냐를 가로지를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바로 중대성이라고 합니다. 이 대목인데 노무현 전 대통령은 불법적인 요소가 있지만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하지 않다라고 기각했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은 법치주의 정신이 훼손됐다며 탄핵을 인용했어요.
결국 이 결과가 달랐던 것은 중대성 그리고 국민적인 여론이었습니다. 자, 헌법 법률 위반 여부, 법 위반의 중대성, 헌법 수호 의지 등등등.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것들. 그러니까 탄핵 소추의 사유와도 이 부분이 연결이 되는데 김무식 교수님, 네. 정말로 대통령이 이 계엄을 발동하면서 국회에 군을 보낸 것이 국회라는 어떤 이 헌법 기관을 무력화시키고 나라를 혼란에 빠뜨릴 목적이냐, 아니면 대통령이 밝혔듯 이 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기 위한 어떤 국면 전환의 어떤 그런 모습이냐라는 어떤 판단도 좀 할 걸로 보이고요. 관련돼서 나왔던 여러 가지 이제 주장들, 예를 들어 뭐 정치인 체포설, 어제 이재명 대표는 국민들 10,000명을 뭐 처단하려 했다라는 주장도 해서 지금 논란인데, 뭐 이런 것들을 다 헌재 재판관들이 정말 이게 근거가 있는 거냐, 근거가 없는 거냐, 계엄을 선포했지만 이게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 사항인 거냐, 아니면 파면에 이를 정도는 아니지 않느냐, 이런 어떤 중대성을 좀 판단하겠군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두 번의 대통령,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그 판례가 있기 때문에 네. 판례에 따르면 유연 유법,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느냐, 중대한 위반을 했느냐 이건데, 그 위반했다 하더라도 그 사안이 미미해서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을 그 직을 박탈해서 파면에 이르기까지는 그렇게까지는 중대하지 않다라고 하면 그냥 기각을 시키는 거거든요. 노무현 대통령이 그렇게 해서 다시 돌아왔고,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는 헌법과 법률 위반뿐만 아니라 국민의 이 민심을 외면했고 법치주의를 훼손했다는 의미에서 탄핵을 시킨 거고요. 저는 이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대한 이야기도 실체적 문제와 절차적 문제가 있잖아요. 네. 실체적 문제는 말씀하셨던 5가지의 탄핵 소추 사유가 있습니다. 그 5가지의 탄핵 소추 사유에 대해서 그동안 변론기를 통해 가지고 양측이 치열하게 공방을 주고받았고, 헌법재판관 모두 그 5가지의 소추 사유에 대해서는 실체적 진실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유언 위법한 사항이 있는지를 충분히 판단할 수 있었을 거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절차적 흠결에 대한 게 이제 이른바 각하설의 이제 진원입니다. 그렇군요. 절차적 흠결은 아까도 이야기 나왔습니다만, 이게 형사재판이 동시에 진행 중일 경우에는 헌법재판소 판결을 늦출 수 있다라고 하는 헌법재판소 법이 있어요. 그에 따라서 지금 고발사주권으로 탄핵 심판에 올려졌던 손준성 검사 같은 경우 지금 헌재에서 판단을 미루고 있거든요. 지금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또 이야기를 들어서 이른바 각하를 주장하는 쪽에서는 지금 대통령도 내란 혐의로 지금 형사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탄핵 심판을 멈춰야 된다는 주장을 했던 바가 있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절차적 흠결로는 이제 그 국회에서 통과시켰던 탄핵 의결 소추서에 내란 혐의, 그러니까 내란죄라고 하는 형법상의 소추 사유가 있는데, 이 형법상의 내란 혐의를 뺀 겁니다. 이제 그것이 공소장이 변경됐고, 그 공소장이 변경됐다고 한다면 12월 11일인가요? 그 국회에서 탄핵 소추가 가결되었을 때 200석을 확보하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게 또 절차적 흠결을 제기하는 건데, 이에 대해서 또 민주당 측에서는 그 적용 범위가 형법과 또 헌법과 계엄법 등등의 직권남용 이런 등등의 법은 다 했지만, 그중에서 형법이라고 하는 형사상 유무죄를 결론 내릴 수 있는 게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것만 뺀 것이지, 탄핵소추 사유 5개는 그대로 있다라고 또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차적 흠결에 관한 이야기도 지금 헌법재판관 내에서 상당히 많은 논란이 있었을 것이고. 그렇군요. 그래서 아까 뭐 앵커께서 다 말씀하신 것처럼 7대 1이든 6대 2든 5대 3이든 4대 4든 그게 치열한 논박이 있었지만, 결국은 하나의 결론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한다면 가능한 한 그 숫자를 서로 간에 좀 조정하는 과정에서 시일이 좀 걸렸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탄핵 사유와 관련해서 헌재 재판관들은 어떤 판단을 내릴지도 궁금합니다.